40대, 50대 분들은 보통 은퇴를 하는 시기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년의 개념에서 뭐 60세까지 이렇게 확보가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 실직을 하고 있고 퇴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 여기에다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한국이 뭐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제 제조업 경쟁국들이 있는데, 제조업 경쟁국들과의 이제 좀 소위 말해 경쟁에서 밀리는 업종들이 생기고 있죠.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업종이라던가 철강 업종이라던가 이런 쪽이 좀 밀리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대규모 감원이나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 같은 걸 하고 있죠. 희망퇴직도 받고 뭐 이제 실직 상태가 되기도 하고 뭐 폐업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실직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지금 이제 굉장히 큰 흐름이 AI 흐름이 있죠. 그래서 AI 흐름 속에서 사무직에서 일하고 있고 아주 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40대, 50대 때 좀 일자리를 보전하기가 많이 어렵다. 이 상황에서 이제 중소나 중견기업의 경우에 제가 실무에서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라고 해서 법인이 망하는 케이스들이에요. 이 법인이 망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도 실제 좀 경기도 좋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제일 많은 문제가 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OECD에서도 보통 이제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죠. 이 노인 빈곤율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해당을 하고요. 물론 극빈국이나 이런 국가들 제외하고 이제 OECD 기준으로는 거죠. 이 OECD 기준으로도 이제 좀 노후 대비가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많고, 제가 제 채널이나 책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재테크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노후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한 조사에서도 평균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KB에서 골든라이프 보고서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노후와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노후 준비를 지금 최근에 40대, 50대 분들은 이제서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20대, 30대는 조금 더 노후에 대한 인식이 빨리 오다 보니까 뭐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빨리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48세 정도에 노후 준비를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 조금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48세는 좀 늦잖아요. 그래도 한 40대 초반 정도에는 시작을 해주셔야 좀 쌓이는 어떤 돈이 있고, 복리의 마법에 따라서 부가 좀 불어날 수가 있는데, 너무 이제 50대에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취업 연령이 좀 늦다라는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30대에 요즘에 이제 취업을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29세, 보통 만 기준이니까 뭐 30이죠. 만 29세 정도에 취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취업을 하는 연령대도 좀 늦은 걸로 많이 통계상으로는 나오고, 두 번째는 노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노후 대비가 충분히 되고 자본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에는 소비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20대, 30대가 넘어가고 40대에 접어들면은 결혼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아이 이제 사교육비, 특히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부모님의 건강 관련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뭐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특히 이제 요양병원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은 돈이 굉장히 지출이 커지거든요. 그 전에 모아놓지 않으면 40대 때는 아이와 부모님의 노후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시기가 도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육아는 당연히 이제 노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육아는 노후 준비에 조금 이제 지출이 늘어나니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비판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은 부가 쌓여야 되거든요. 원래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은 둘이서 같이 벌고 둘이 함께 사니까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자본 축적이 빠르다라고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결혼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좀 사회 문화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 문화가 잘못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육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뭐 부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저도 지금 딸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교육, 특히 남들과의 비교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소비를 많이 늘리는 케이스가 아니면 최근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1년은 육아와 관련돼서 이제 수당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제가 나왔을 때는 100만 원씩 나왔었어요, 한 달에. 1년 정도는. 그 다음부터는 보통 어린이집에 보낸다거나 이런 이제 수당을 좀 보조해주죠. 비용은 과거보단 줄어든 게 맞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문화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육아하면서 돈이 왜 많이 드냐, 분유를 먹이는데 수입 분유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같은 이제 사교육비나 이런 쪽으로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도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은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진 않다. 다만 8살 이후부터는 좀 많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때는 30대잖아요. 보통 아이가 8살 때까지 되면. 그러니까 요 기간에 좀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되겠죠.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노후 준비나 재테크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분들, 제가 경제관념이라고 보통 이제 총칭해서 말을 하는데, 이 경제 개념이나 경제관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학습을 하지 않고 뭔가 이거를 하지 않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건 실무에서도 이제 소송하면서도 많이 접하는데, 예를 들면 이혼 소송을 하는데 이제 쌓인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40대 때 이혼을 하시는데. 그러면 딱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집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집인데 이제 전세보증금 1억 원짜리 집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명이서 나누게 되면 5천만 원씩 나누겠죠. 일반적으로 5대5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씩 나누면 1억 원짜리 전세집에 살다가 5천만 원짜리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 지금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5천에 반전세로 가야 됩니다. 보통 월세가 나온다는 거죠. 이 월세를 그러면 각자 부담하는 구조가 되겠죠. 돈이 없는,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했을 때 각자가 헤어지면서 5천만 원씩 들고 헤어졌다고 치면 각자가 월세를 또 부담해야 되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자산이 쌓여있지 않으니까 주거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혼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거주하는 케이스에서도 아까 이제 언급했던 실직이나 뭐 정리해고나 이런 이제 예측외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이걸 이제 경제적 에어백이라고 하는데, 경제적 에어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다른 타 업종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원래는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쌓아놨으면 타 업종으로 이직하려면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비 학원이라도 다니거나 아니면 뭔가 수련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더 빈곤에 빠지고 이제 매우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총체적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첫 직장에서 오래 다닌 직장이 이제 그만두는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 정도로 나오는데, 아까 제가 48세 평균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년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거기다가 뭐 생활비를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활비 다 쓸 거 쓰고 이러다 보면은 혹시나 모를 실직에 대비한 어떤 전혀 안전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고나 연구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보통 최소,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생활비를 한 200만 원 초반대로 잡고요. 적정 생활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최소는 아니고, 좀 노후가 그래도 괜찮다, 이런 수준이죠. 이런 수준 200만 원 후반대입니다. 물론 이건 매년 변동이 있긴 한데, 이 정도 흐름을 이제 한 최소로 기준을 잡아도,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원 초반대 흐름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근데 200만 원 초반대의 흐름을 만들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시드머니라고 하죠. 이 시드머니를 얼마나 모아야 되는가를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5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이 있고 배당률이 한 5%, 보통 5% 정도는 요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5%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대충 계산해봐도 5억에 이제 1% 하면은 500만 원이고요. 이게 5%가 2,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2달로 나오면 한 200만 원 초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500만 원 연소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종합과세에 걸려요. 2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건보료라든지 이런 세금이 확 늘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준조세라고 하는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소득을 높여 놓거나 이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국민연금에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는 법에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노후를 어느 정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통화량 증가율을 봤을 때 M0, M1, M2가 있는데, 보통 뭐 M2를 많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국가에서 재정을 딱 풀을 때는 M0, M1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M0, M1이나 M2, 어쨌든 이게 통화량의 증가율이 보통 뭐 이거는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7% 정도로 가정을 하는데, 7%가 통화 증가가 사실은 자산으로 보통 흘러간단 말이죠. 이 자산으로 흘러가서 7%가 늘어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집값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1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7%가 늘어나면 1억 7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의 액수가 이제 물가랑 연동이 돼 있어요. 이 물가랑 연동이 돼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2%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지겠구나가 되겠죠. 물론 노후 준비만 놓고 보면 왜 뭐 빈부격차 굳이 생각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집값이 오른다는 건 어떤 게 오른다는 뜻이냐면 월세도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으로 사용하는 비용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물가 개념에서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물가보다 이상의 소득 증가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연금은 물가를 기준으로 잡고, 이 물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실 물가 통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가 수치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바꾸면 돼요. 지금은 집값이 CPI, 그 물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월세나 전세는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집값 상승률에 따라서 보통 월세가 이제 거의 비례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뭐 월세나 전세 같은 비율을 뭐 물가 통계 수치에서 조금 더 높게 반영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들을 해야지 좀 현실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뭐 물가랑 연동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아무래도 월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또 있죠. 뭐 20대, 30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도 30대거든요.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있죠. 물론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보험료율도 올렸고요. 보험료도 올렸고, 뭐 나중에 지급하는 부분도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개혁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잘 유지가 될지도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노후 대비라는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아도 노후 대비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일 그 가계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교육비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공부 쪽에 재능이 있거나 그쪽에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있는 가족이 많습니다. 가정 지출에서 뭐 식료품비 이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사교육비 비중이 커요, 한국은. 그래서 이 사교육비를 일단 먼저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학원의 필요성보다는 자율학습의 필요성이 더 높아져요. 물론 학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요한 수준으로만 하면 돼요. 근데 모든 걸 학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꼭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비, 특히 여가 비용은 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흔히 이제 뭐 주변에서 내가 어떤 뭐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웃들 또는 거기 커뮤니티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뭐 학부모 모임이라던가 이런 이제 커뮤니티 모임이 있는데, 그 커뮤니티 모임에 옆에 가족이 뭘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노후를 실제로 준비하실 거라면 주변을 보면서 하는 모방 소비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으로 줄이셔야지 그나마 이제 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드머니 종잣돈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싶고, 여기에다가 보통 그 노후 준비는 이제 소비를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무난한 건 아무래도 뭐 ETF나 이제 지수 추종 ETF 같은 걸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55세부터 주택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제 좀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구조적인 이유는 이런 거죠. 한국에서 주력 업종이 제조업이었는데, 예를 들면 제조업에서 내가 실직을 하거나 정리해고가 당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당 업종이 어려웠으니까 정리해고를 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지금 몸담고 있었던 분야 자체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그 해당 업종이 안 좋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해왔던 업종으로는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업종이 져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금 40대, 50대 이제 중장년층이 몸담았던 구조는 대체적으로 쇠퇴의 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현재 이제 그 젊은 층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 뭐 일자리가 많은 커머스, 뭐 영상, 컨텐츠, 그리고 서비스죠. 주로 서비스예요. 3차 뭐 지적 서비스나 이쪽 업종이죠. 그리고 조금 그래도 취업이 많은 업종이 뭐 기술 직종 정도일 텐데, 이런 업종에서 전혀 몸담지 않았던 사람이 이쪽을 바로 재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장년층 이제
실직을 하시거나 퇴직을 한 분들 입장에서는 재취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이게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이 업종은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돈은 벌고 있어. 그렇지만 경제가 흘러가는 걸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업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계속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대비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업, 두 번째는 재테크인데,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엄청 노력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실직을 맞게 되니까 재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재취업을 하려면 뽑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거나 경험을 쌓아놨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에 던져지다 보니까 사실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일단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왜 그러냐면 20대, 30대, 40대까지 한 번도 창업 경험이 없던 사람이 40대 후반 또는 50대에 창업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정말 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에 많이 비유를 해요. 대학교 때까지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시험 준비를 합니다. 성공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문과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문과로 공부를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대학교도 문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공계 공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때. 공대에 들어가서 뭐 미적분부터 이제 다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프랜차이즈에 의존하게 되냐면, 프랜차이즈는 레시피도 주고요, 영업하는 노하우도 주고요, 본사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프랜차이즈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음식점 쪽이든 어떤 다른 업종이든 갑자기 창업을 하는 거는 솔직히 무리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창업을 하실 거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술 직종이나 이런 쪽에서 경험을 쌓고 나서 그때 생각하시는 게 맞다. 또는 뭐 음식점을 하신다고 하면 음식점에서 뭐 일을 좀 오래 하셔야겠죠. 최소 2년, 3년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볼 수는 있는데, 바로 뭐 퇴직 후에 창업을 고민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셨다라고 가정하면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려요. 일단 건강 관리가 최우선이다. 건강 관리가 돼야지 어떤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일로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건강 관리부터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각보다 건강 관리에 이제 좀 신경을 안 쓰시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먼저 신경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조금 시기가 빠를수록 좋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테크나 연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ISA 계좌라든지 IRP 연금저축 계좌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정말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에다가 그러면 어떤 종목을 투자할 것이냐. 보통은 뭐 지수 추종을 하는 ETF 같은 걸 많이 사시죠. 뭐 그게 제일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특히 이제 노후 준비를 할 때 좀 그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부터는 공격적인 투자는 안 돼요. 이 공격적인 투자는 안 되고, 투자도 원래 안 하시던 분들이 하는 거는, 그때 와서 하는 거는 너무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20대, 30대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돼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쫓기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계속 고수익률을 추구하시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도 50대 분인데 코인 투자를 하신 분을 봤는데, 코인도 이제 이걸 어디서 배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외국의 그 거래소에서는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선물 거래를 하면서 이제 고배율로 레버리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사건에서 자주 접하는 케이스는 분양받는 케이스예요. 이 분양은 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일반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상가 분양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숙박, 그 에어비앤비 같은 걸 통해서 하는 펜션, 요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부동산도 갑자기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 흐름이나 입지라든지 이걸 어떻게 상업적으로 해서 수익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엑시트 전략이나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입주 가능한 업종이 뭐고, 그러면 여기는 많은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는 곳인가, 여기가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인가,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덜컥 분양 막 몇 억씩 받아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대부분 뭐냐면, 이게 나중에 대해서 갑자기 고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을수록 이제 천천히 가야 된다. 그래서 공부부터 시작하시고 일단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부터 먼저 하고서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많이 조언을 드리죠. 그리고 55세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IRP라든지 연금 저축 계좌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돈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주택연금이 있어요. 보통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대부분 재테크를 하고 이게 자산의 전부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는데 주택연금 제도 중에서도 종신연금이 있어요. 이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여러 지급 방식이 있는데 종신연금을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 주택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종신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알아보고 하시고 이거와 유사한 제도가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좀 농업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해당을 하긴 하지만 농지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동산에 기반한 연금 제도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 수급액이라든지 이런 걸 잘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여기에다가 당장은 국민연금이 바로 고갈되지는 않으니까 지금 40대, 50대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해보시고, 주택연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가능하다면 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걸 통해서 나오는 개인연금. 그러니까 요렇게 준비를 하시고, 회사 다니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퇴직연금 제도가 있죠. 그래서 보통 DB형하고 DC형이 있는데 DC형이 보통 자기가 운용을 하는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DC형 연금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DC형 연금도 생각보다 안 챙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DC형으로 들어가서 상품을 투자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거 하고 계시냐면 현금성으로 넣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찾아보십시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가 대부분 연금 제도로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말 한 분들 아니면 그래서 이 퇴직연금도 잘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특히 DC형의 경우에는 나 DC형 연금 확인해 보니까 그럼 뭐 현금성, 예금성 상품만 넣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도 체크해서 투자 상품 변경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되게 굉장히 다르게 판단을 하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산층이라고 하면 OECD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75에서 200% 사이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한국의 중위소득 이것도 좀 통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280에서 300 정도를 중위소득으로 보거든요. 지금. 그러면 300에 75%면 225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200%면 6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사이를 중산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산층으로 보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이거 기준으로 중산층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서울에 자가가 한 채 있고 여기에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중산층으로 보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중산층의 기준을 좀 판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순자산 10억이면은 최근에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나 이런 쪽에서 조사를 했을 때 상위 10%가 최근 조사에서 1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자산이. 그러니까 순자산 기준으로 11억 8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전체 한국에서 상위 10%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가구당입니다. 1인당 자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당으로 물론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하죠. 근데 보통 가구당 평균이 지금 2.3인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는 기준으로 해서 1인으로 기준하면 5억 원 가량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만 해도 상위 10%에 해당하는 거죠. 그 순자산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순자산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뭐 중산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 얘기는 드리긴 해요. 그렇지만 목표로 10억 원을 잡고서 노력을 하는 게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한 10억 정도부터가 아까 말씀드린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현금 흐름이 좀 괜찮아지거든요. 많이 괜찮아지거든요. 물론 5억 원 정도만 있어도 현금 흐름은 굉장히 훌륭한 흐름을 보입니다. 뭐 아까 배당 수익률 5%로 기준으로 하면 뭐 200만 원 가량 한 달에 나오게 되는데 10억 원이 되면 이거의 2배가 되겠죠. 이 10억 원이 되면 한 뭐 4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세금 4대 보험료 지금 판단 제외예요. 이렇게 되면은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병원비나 이런 것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순자산 10억이 부자가 아니고 중산층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이게 그 최근에 조사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 서울과 비서울 간의 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사실 커서 지방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거를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집값이 저기는 평균이 13억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은 말이 안 된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 중위값 보면 막 13억 막 이렇게 떠버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인 거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메가시티에 계속해서 자금이 흘러가고 부동산 흐름이 하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전체로 보면 부자가 맞습니다. 부자가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러니까 옆을 보면 옆에도 집 한 채 있고 여기도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장부상 부자와 현금 흐름의 부자가 있는데 부동산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일단은 현금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장부상 부자에 해당을 해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로 보면은 자산에 잡혀 있는 거지 영업이익이나 이익으로 현금 흐름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막 서민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전국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는 저는 상위 10%를 그냥 부자라고 일단 봐요. 보통 뭐 부자의 기준도 많이 다르게 보는데 상위 1%를 부자로 보는 분들도 있고 상위 10%를 부자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상위 10% 정도에 들어갔으면 그래도 이제 전체에서는 부가 굉장히 높은 레벨이니까 일단은 부자라고 분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균 연봉 조사는 대부분 나오는데 가구당 기준으로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천만 원 가량이에요. 저도 지금 정확한 통계를 완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정도 가량이 되고 가구당 기준입니다. 이것도 가구당 기준이니까 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면은 평균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2명이 합치면 그 소득이 나오겠죠. 요걸 기준으로 판단해서 보통 이제 국가에서도 정책을 짜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거를 계획 플랜을 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 평균 소득이라는 개념도 사실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1등부터 100등까지 평균으로 잡으면 계속해서 이제 그 상위권, 최상위권의 소득이나 최상위권의 자산이 높다 보니까 평균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의 조사에서도 가구당 순자산하고 가구당 평균 자산이 평균값하고 중위값이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중위값의 경우에는 가구당 순자산 중위값이 한 2억 4천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평균값으로 보면 5억 정도로 나오거든요. 최근 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소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평균 소득은 좀 더 높게 나오고 중위 소득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소득을 보면서 나는 평균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SNS를 보면서 평균 소득을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자주 말씀드리는 주제이기는 한데 아까 SNS 얘기를 하고 당연히 SNS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보고 있는 컨텐츠들이 내가 봤을 때는 부유한 생활로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평균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내 주변을 통해서 평균값을 해석을 했죠.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주변을 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지금은 비교 대상이 1등부터 100등까지로 넓혀져 있는 거죠. 근데 주로 1등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1등을 보고 있고 연예인을 보고 있고 인플루언서를 보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평균이 과잉이 되는 상황이 되고 제가 사실 이제 평소에는 안 드렸던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자 하면은 평균 과잉 시대가 된 데에는 객관적으로 20대, 30대 소비 수준이 높아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교육의 문제인데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0세에서 10세 그리고 10세에서 20세 때까지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떤 흔히 말하는 패딩도 사주고 코트도 사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소비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경험을 해서 소비 수준이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대가 돼서도 이 정도는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정도는 사고 사는 게 평균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그래서 경제 개념이나 경제관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때 아이가 0세 그리고 10세 이럴 때도 기본적으로 경제교육이나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때 교육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이 이게 평균인지 아니면 높은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 중위소득 250에서 280만 원 정도를 벌 때 내가 살 수 있는 것과 내가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지 이게 평균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대부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수준이 높은, 자기가 소비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중위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옆을 보면서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아 그래 저 정도는 차고 뭐 예를 들면 여성분들은 백, 뭐 남성분들은 시계, 뭐 차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저게 아 저 정도는 사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20대 분들. 20대 초반이 특히 그거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기준이 정립되다 보니까 아 이제 막 되게 사회에 대해서 좌절하고 아 내가 이 정도 버는 게 너무 가난하게 느껴지고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가 변호사 직업이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은 편이긴 하죠. 근데 제가 제가 그 로스쿨에서 변호사를 취득을 하고 이제 법무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저희가 군대를 대신해서 하는 법무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받았던 월급이 얼마였냐? 2017년이었는데 150만 원이었어요. 2016년 8월부터니까 150만 원이에요. 그때 저는 그러면 그 150만 원을 받으면서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안 그랬어요.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더 됐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210만 원, 20만 원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150, 그때 당시 150이. 그러면 지금 2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최저시급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로스쿨 때 약간의 생활비나 이런 걸 마련하려고 마이너스 통장을 썼었어요. 저희가 로스쿨에 진학을 하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막 집안에서 도움을 안 받았다 보니까 그 뭐 생활비, 책값 이런 거를 이제 밥값 이런 걸 했어요. 3년 동안 2천 썼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어떤 것이든 이걸 고생이라고 보면 고생이고 꽃길로 보면 꽃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아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당장 지금 뭐 소득이 너무 적다고 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 시작을 모두가 합니다. 모두가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돈을 모아가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너무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왜 200만 원 정도가 적게 느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평균적으로 소비 수준이 올려치기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평균 과잉의 시대에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소비가 평균 과잉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비를 평균 과잉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대 때는 내가 받는 월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주 비판을 하지만 이제 돈 없을 땐 해외여행 웬만하면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려요. 왜 그러면 나중 되면은 이자로도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1억 정도만 모아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전까지는 조금 참으면서 잘 지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뭐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죠. 사실 한국인들이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동조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투자할 때든지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느 나라나 기본적으로 그 흐름이라는 건 있고 좀 유행이라는 건 있죠. 문화적 유행이라는 건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 조금 더 남과 비교하면서 그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모방 소비가 대부분 그것 때문에 발생을 하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은 말씀을 드리면 일본도 이제 비슷한 현상을 겪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극화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제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층을 이동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현금 흐름, 그러니까 보통 소득이죠.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이 필요하고 이거를 잘 절약하거나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인내하는 태도는 사회를 보는 눈과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감정 통제 능력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서도 이제 많이 비판이 있었던 게 하류화 경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류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존 밀턴의 신라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타인과의 비교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비교의 대상이 하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대중의 문화나 이런 것들도 하류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7, 80년대에 우리 그 부모님 세대 저로 치면 부모님 세대고 20대 분들은 이제 좀 할아버지 세대가 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모두가 돈을 모으는 문화였어요. 저축을 하고 그쵸 예전에는 막 아껴 써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있었고 그 문화가 전반적으로 중류에서 상류로 가는 문화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집 사기 전에 차 절대 사면 안 된다. 90년대 그런 얘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화가 뭐냐면 야, 너 집도 안 사는데 무슨 차를 사냐. 자산을 쌓아놓고 해야지라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었던 거죠. 문화에. 그러니까 옆에서 막 그런 얘기도 있었죠. 회사의 직급에 따라서 그 차종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신입사원일 때는 되게 저렴한 차. 물론 이제 그때도 비싼 차를 타고 다녔지만 이제 회사에 보이려고 저렴한 차를 타고 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냐면 젊을 때나 신입사원은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적게 쓰는 게 당연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 속에서 살면은 자연스럽게 돈이 쌓여요. 뭐 같이 술 한잔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뭐 너 집 샀어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냐면 반대로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서 사야 되는 사람들이 남자는 뭐 차를 사거나 여자분들은 백도 사고 이런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냉정하게 표현하면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해지는 코스예요 이게. 중산층이 올라가는 코스가 아니라 낮아지는 코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가. 그래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고 이 비슷한 문화에서 또 얘기하는 게 근로 문화가 있는데 물론 모두가 일을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일을 통해서 뭔가 소득을 올리고 이런 문화가 과거에는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문화가 좀 더 팽배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제가 이런 표현 쓰긴 그런데 귀천의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힘든 일에 대해서 좀 더 안 좋게 보는 문화가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어요. 뭐 이런 반론이 있죠. 아니 그 기성세대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도 맞아요. 당연히 맞는데 기성세대가 뭐라고 하든 당장은 일단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은 일단은 조금 멀리하고 일단 내가 돈이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범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을 뽑는데 사람을 잘 못 뽑아요. 그리고 지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일부 직종이나 청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직종으로 좀 더 몰리는 경향이 또 생긴 거죠. 이런 거 자체가 돈을 못 모으는 환경. 그러니까 계층이 중류에서 상층으로 올라가고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아닌 구조가 되어버렸고 이게 전반적인 사람들의 사고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양극화 소비가 그 대표적인 그런 소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이소 가서 물품을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마카세 또 명품을 사요. 그죠? 그 약간 그런 소비가 된 거죠. 그게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저축이라든지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자산을 쌓아나가면서 중류에서 상류로 올라가고 점점 더 돈 걱정을 안 하는 시기가 되려면 전체적인 저축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이소 가서 실리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서 쌓여야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선 다이소에서 좀 아꼈네. 근데 이제 다른 데 가서 돈을 많이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돈이 쌓여가면서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명품을 살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내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는데 나는 다이소에서 이걸 소비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끼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화 자체가 이제 돈을 많이 쓰는 문화가 되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돈이 없을수록 아껴야 되겠죠? 돈이 많을수록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의 흐름은 이렇게 반대가 돼 있어요. 제가 그냥 하나 흔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원리금이라고 하죠.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예를 들면 강남 3구에 이제 부동산을 샀다고 칠게요. 최근에는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지만 이제 대출이 많이 나왔던 시기가 있죠. 그러면 대출이 많이 나왔고 원리금을 갚아야 돼요. 뭐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을 예를 들면 갚는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비가 적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일반적으로 그냥 월세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소비가 더 적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만나본 이제 강남의 부자분들은 필요한 데는 다 써요. 당연히. 뭐 투자한 데도 쓰고 이런 데는 다 씁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소비하진 않아요. 물론 각자가 가진 취미가 있겠죠. 뭐 특정 취미에는 돈을 쓸 수 있는데 무조건 아끼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무분별한 소비는 하지 않아요. 돈이 많을수록 돈을 관리하는 힘이 강해지고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에 맞는 소비를 하죠. 근데 이런 힘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그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절제하고 감정을 억제시키고 충동을 억제시키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비율적으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IT 기기나 온라인이나 SNS를 빠르게 접한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은 비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떤 걸 보냐면 전두엽 기능이 약해진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전두엽이 이성을 담당하고 보통 이제 충동 억제나 이런 걸 담당하는데 그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는 구조로 기술 발전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쇼츠를 본다든지 지금 저도 영상이 나오긴 하지만 온라인 영상에 계속해서 의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참는 능력이나 인내나 절제 능력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실제로는 뇌의 능력이. 이러다 보니까 일을 오래 하는 것들 아니면은 소비를 절제하는 것들 이런 것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최근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제가 제 채널에서도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술 발전 구조에 따라서 사람들의 뇌의 발전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 충동을 억제하거나 이런 힘도 전반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걸 또 부추기기도 하죠. 아니 옆에서 돈도 없는데 해외여행을 갔다 와. 나도 한번 갔다 와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양극화가 벌어진 이유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면 가치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부자였던 사람은 없다고. 제가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런 얘기 드리면 꼭 반론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부모님이 부자여서 부자된 케이스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근데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처음엔 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조상님들이 계신데 부가 있는 조상님들이 있다고 치면 누군가는 시조가 있어요. 시초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을 벌었겠죠. 없는 상태에서 벌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태초부터 돈을 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상속을 받은 분들은 운이 좋은 분들이에요. 운이 좋은 분들이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세상이 있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를 고민하면 되고 그 사람들, 이제 물려받은 사람들도 태초에는 누군가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게 이제 조상님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죠. 누군가는 노력을 했던 거고 누군가는 그 돈을 벌면서 많은 뿌듯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식에게 연결이 된 거니까 처음부터 내가 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충족감, 만족감, 그리고 성과를 이제 스스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통 시작을 할 때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일단 1억은 한번 모아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1억을 천천히 모으지 말고 아주 빠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아봐라.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짧은 시간에 1억을 모을수록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30대 후반에 한 5억 정도를 모으시라고 엄청 이제 그걸 목표로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최근에도 KB 부자 보고서에서 시드머니로 생각을 하는 게 5억대부터예요. 40대 초반에 5억 정도를 순자산으로 들고 있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억 원 정도를 한번 목표로 잡아서 노력을 해보셔라. 5억이면 생각보다 아주 먼 수치는 아니에요. 왜냐면 한 300만 원 정도 소득으로 기준을 했을 때 160만 원 정도를 모으면은 5년에 1억을 모으거든요. 이자까지 하면. 그러면 20대 후반 정도를 하면 시드로만 순수하게 2억 정도를 모으는데 우리가 물가 상승이나 투자를 조금 이제 좀 건전하게 하면은 이게 쌓이면서 5억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300만 원의 부업까지 해서 월 소득을 한 100만 원 정도만 높이면 그러면 4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부터는 훨씬 더 모이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막 무슨 100억 목표 이런 거 잡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돈 절대 못 모아요. 그러니까 100억 목표 이런 거 잡지 말고 처음엔 1억이고 그 다음에는 5억 정도를 목표로 잡아서 이제 30대 후반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하면서 한번 모아보면은 40대 때 적어도 돈 걱정을 좀 안 할 수 있는 그리고 노후 걱정도 안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부자로 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원인이 있는데 일단 뭐 대다수의 언론이 얘기하는 거는 좀 경제적인 문제죠. 돈이 없어서 아니면 집이 없어서 뭐 등등등인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성별 갈등도 크다고 생각해요. 성별 갈등도 컸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더 잘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든 분들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다 불문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더 좋은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해서 더 좋은 삶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고 최근에 이제 어떤 뭐 부와 관련해서도 이제 예를 들면 둘이 함께 살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 결혼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문화적으로 당연히 결혼해야 돼라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혼을 안 하면 사회적으로 약간 낙오자가 된 느낌이 됐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면 지금은 사실 선택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두 사람이 합쳐서 무언가 더 좋은 희망적인 삶을 꿈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이나 어떤 사회 문화적인 흐름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성별 갈등에서 좀 시작이 됐다고 보는 입장이고 플러스 경제적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제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여성분들 상담할 때도 있고 남성분들 상담할 때도 있는데 재산 분할 문제도 꽤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둘이 함께 살았는데 예를 들면 한쪽에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최근에도 여성분이 돈이 많았던 케이스였고 남성분이 조금 돈이 적었던 케이스였는데 이거 재산 분할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는 상담도 들어와요. 이런 것처럼 한쪽이 이제 만약에 재산을 갖고 있을 때 결혼을 할 때 이 재산 분할 제도나 이런 부분도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이게 전부는 아니죠. 당연히 전부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몫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같이 잘 사는 문화가 돼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제 처음부터 기준치가 높아진 부분도 있고 이제 처음에 같이 만나서 돈을 쌓아간다라는 의식도 좀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적인 문제로만 보면은 경제적인 것 중에서 집값이 제일 크겠죠. 사실 집값이 제일 큰데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려요. 이게 집을 20대 때나 30대 초반에 살 수 있는 사회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주변에서의 비교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처음에 집을 부모님의 지원도 있고 자기가 뭐 사업으로 성공을 했거나 전문직이거나 해서 집을 사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20대나 30대 때 집을 특히 서울에 집을 갖고 있다라는 건 무리예요. 사실 무리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월세나 전세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데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는 물론 이게 전체적에서는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에 처음에 자수성가로 해서 돈을 모았던 분들은 다 가난하게 시작을 했어요. 월세부터 시작하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이제 문화적 흐름이 좀 약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비용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아까 월세나 전세 비용이 늘어난 게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월세나 전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특히 메가시티의 경우엔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미국이나 외국의 경우에도 도시, 특히 이제 큰 뭐 수도에 가까운 도시나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월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월세 부담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청년들이 좀 결혼과 관련해서 비용 부담이 높아진 거겠죠. 높아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결혼 비용 부담인데, 결혼 비용에 물론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다른 비용 부담도 커졌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스드메라고 하죠. 이 스드메 비용도 커졌고,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을 하는 비용들이 좀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문화적으로 좀 강요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니까 또는 유행인 거죠. 옆에 사람이 이 정도는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조절할 수 있다고 많이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20대 30대 분들은 좀 위안을 받고 싶긴 할 거예요. 약간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결혼 못한 이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혼할 때 별로 자산이 없었어요. 물론 뭐 이제 향후에 이제 벌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이 결혼 비용 부담을 생각하면 사실 결혼은 못 해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청년에게도 결혼 비용은 부담입니다. 네, 사실 그건 맞아서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조금 더 이제 비용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재테크적으로는 당연히 집을 들고 시작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시기가 된 거죠. 이거는 실제로도 제 주변에서도 그냥 많이 경험하는 케이스인데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할 때도 많이 경험하는 케이스인데 결국엔 이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전세나 뭐 신축 또는 뭐 구축이든 이제 집을 사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월세로 시작을 하느냐. 이제는 이런 거죠. 부가 쌓인 사람이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늘어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월세로 시작을 하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근데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기본적으로 다 겪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모두가 돈이 없었어요. 이게 한국의 초창기죠. 그럴 때는 다 월세로 시작하니까 이게 당연한 게 돼 있었다면 지금은 누군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거나 누군가는 소득이 높아서 자가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좀 좋은데 전세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나만 월세로 시작하면 부끄럽죠. 사실은 모든 이런 지금 흐름은 대부분 주변과의 비교해서 시작을 해요. 이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뭐 스드메도 마찬가지고 아까 자가 시작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하면 보통 역사적 흐름에서 3세대 정도가 되면은 큰 사회적인 어떤 변동이나 흐름은 없어져요. 변화의 폭이 작아지는 거죠. 뭐 자산의 변화 폭이라든지 세대 문화의 변화 폭이라든지 이런 게 작아지고 자산은 어느 정도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사실은 더 자산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4세대가 되면 더 강화될 테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문화적으로 이제 절약해서 산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대부분은 사실은 주변을 보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게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 옆에서는 전세를 시작하고 신축 이런 걸로 해서 시작하는데 나만 오래된 집에 월세 저렴한데 막 이런 데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으면 스스로를 되게 비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강화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1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시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2명이서 하면은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이 되죠. 우리가 보통 복리를 좀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수익률을 7%로 가정했을 때 시간을 반으로 줄인다는 건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 때, 지금 뭐 대부분 30대 초중반에 결혼하지만 20대 후반에 결혼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커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둘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둘 다 직장인이에요. 둘 다 직장인으로서 돈을 벌면은 시드 모으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러면 서울 집을 사는 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꿈이 아니에요. 제가 아파트 이름은 말씀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좀 추천드리는 지역이 노원, 뭐 구리 이런 데란 말이죠. 노원의 경우에는 보통 7호선 라인 다니는데 예를 들면 서울 기준으로 7호선 라인이 다녔는데 중계역이나 이런 데 근처를 보면은 신혼부부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정책 대출도 있죠. 신생아 특례 대출도 있죠.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좀 과거보다 한도가 줄어서 4억 정도로 줄었는데 4억으로 줄었어도 둘이 모으면 1억 정도는 빨리 모은단 말이죠. 1억이나 2억 정도는 둘이 모으니까 혼자 모으면 훨씬 오래 걸리겠죠. 둘이 모았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집을 사는 게 30대 초중반에도 가능해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도 한 6억, 뭐 5억 이런 데 이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 지금 8호선이 들어가서 잠실로에서 이렇게 2호선 타고 이제 온다든지 업무와도 좀 가까워요. 업무지구와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를 찾아보면은 사실 살만한 데는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근교 같은 데도 지역을 잘 살펴보면은 집도 살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둘이서 모으면 시드머니를 빨리 모으고 부동산 자산이나 투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요. 그러면 일단 부동산으로 불을 불리는데 매우 유리해지고요. 매우 유리해지고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시드가 1억 있는 거랑 2억 있는 거가 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익금이 2배 차이 나잖아요. 이 복리의 마법이 쌓이면 쌓일수록 초반에 모였던 시드의 그 가치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부가 돼서 같이 모은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2명에서 뚜시 맞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빨리 결혼해라라는 건데 빨리 결혼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나중에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각자 모아도 똑같은 거 아니냐, 수익률도 똑같으면 같이 모은 게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시드머니의 액수에 따라서 나중에 불어나는 액수의 차이가 엄청 크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적립식 투자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 납입금이 2배가 되면 나중에 차이는 4배, 뭐 5배, 1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시를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요즘에 맞벌이가 좀 흔하니까 최대한 어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상품이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그 신혼부부 요즘 지원이 많으니까 지원도 활용하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40대, 50대 때 가가지고는 못 따라잡는 차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상에서도 외벌이가 줄어드는 걸로 계속 통계가 나오고요. 맞벌이가 거의 절반 이상에 가깝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벌이 부부 분들도 있죠. 보통 한쪽이 소득이 좀 높으면 외벌이도 많이 합니다. 이제 외벌이도 많이 하지만 이제 맞벌이 부부가 거의 대세가 되긴 한 것 같아요. 대세가 된 것 같고 이 대세가 된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혼자 벌어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우며 애 학원은 어떻게 보내며 그리고 자산 축적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흐름으로 보면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고소득자일수록 오히려 혼인율이 낮고요. 저소득자일수록 혼인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돈과 관련해서 결혼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뻔한 얘기죠. 맞벌이는 기본적으로 생활이라든지 자산 축적에 있어서 지금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렸다. 그리고 이 맞벌이를 하는 게 저희도 지금 맞벌이에요. 저희 집도 맞벌이인데 심지어 전문직도 그렇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저는 이제 전문직인데 이 전문직 부부 간에도 맞벌이가 훨씬 많아진 상황이에요. 물론 한쪽이 굉장히 돈을 잘 벌면 그렇진 않지만 전문직 중에서도 맞벌이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느냐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제가 많이 강조하는 자기가 버는 소득 대비 적절한 소비 수준을 갖고 있느냐예요. 이거를 이제 경제관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적정 소비 수준에 대해서 본인은 적정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적정 소비 수준은 최근 통계조사에서는 평균적으로 가구당 저축률이 25에서 30% 정도로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적정 저축률은 50%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으로 많이 잡아드려요. 어떤 사람이 뭐 이건 성별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출이자나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50% 정도를 모으는 소비를 하면은 적정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맞는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0만 원 정도를 모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뭐 해외여행을 가든 뭘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300만 원을 버는데 소비가 250만 원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기본적으로 골라내야 되고 그건 기본이에요.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좌절을 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면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어야지 사실 자기 생활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두 가지, 정신적 요소랑 기본적인 경제관념, 이 두 가지를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죠.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공기를 이제 의식을 안 하죠.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산소가 포함된 공기를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식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니까. 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공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내가 물에 잠수를 했다거나 이런 식인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을 때는 몰라요, 이걸. 돈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있고 특히 이거 제가 많이 빠지는 함정인데 꼭 신혼부부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소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소득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들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가 이제 공기의 비유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명이 맞벌이를 하면서 소득이 있을 때는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도 사 먹고 어디도 다니고 뭐 합니다. 주말에도 놀러 다니고 해요. 근데 이제 돈이 실제로 없어지는, 특히 실직이라든지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거나 예측 외의 상황들, 뭐 갑자기 누가 아파가지고 실직을 한다거나 부모님에게 돈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뭐 합의금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서야 돈의 중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돈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불화로 연결이 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돈은 기본적인 요소인 거예요. 화목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뭐 솔직히 단순하게 말씀드리니까 이 돈인 거지, 물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 이상의 것이 또 필요합니다. 뭐 부부간의 어떤 대화법, 뭐 어떤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방법, 문제 해결 방법, 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야 돼요. 말을 하는 습관이라던가 엄청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는 거는 재정적 안정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적 안정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많이 강조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연구도 많은데 한국 연구도 많지만 이제 외국 연구도 많거든요. 특히 미국 연구가 많은데 재정적으로 궁핍한 가정일수록 이혼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무시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재정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거는 결혼 생활에서는 절대 금물이고, 그래서 부부 간의 돈과 관련된 대화, 재테크, 어떻게 미래 계획을 잡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제 머니인사이드 같은 채널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 책,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부부나 특히 연인 단계에서부터 같이 보면서 얘기도 나눠보고 이런 걸 많이 권해드려요. 경제관념은요,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관념이 좋은 분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실직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관념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제관념을 갖추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고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경제관념과 관련해서는 서로 일치를 좀 해야 되고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볼 때는 서로 안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은 내가 미래에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런 거 뭐하러 준비해? 나 현재 즐길 거야. 뭐 현재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가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은 잘 맞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게 되겠죠.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여보 이거 좀 돈 좀 모아야 되지 않아? 우리 그 저축도 높이고 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뭐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논쟁이 뭔지 아세요? 한쪽은 집을 사자, 한쪽은 신축 전세를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냐면 신축 전세는 일단은 해당 집의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서 누리는 생활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한쪽은 조금 더 내가 안 좋은 집에 가더라도 집을 사자. 왜 그러냐? 미래를 대비해야지. 전세는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데, 이런 좀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는 시각이 사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이 재테크를 보는 시각이. 요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 서로 맞추려고 한다고 해서 맞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애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물었어요. 자기는 뭐 어떤 투자 방식을 좋아하느냐,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을 좋아해, 아니면 뭐 금융 쪽 이런 거 좋아해,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는 좀 주식 쪽은 별로 안 좋아했고 부동산을 좋아하는 파였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금융 쪽인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내가 금융 쪽으로 투자를 하고 와이프가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할 수는 있지만 아예 뭐 재테크를 해야 되는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서로 이런 거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성향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걸 이해하고서 서로 맞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이 서로를 맞출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사람이 서로를 맞출 수 있다고 보지 않고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결혼해서 잘 사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사고관념은 맞는 사람끼리 만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도 그렇게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항상 상황을 공유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거의 부작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방식은 없는데, 잘못되는 방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다가 둘 다 돈을 안 모아요. 왜냐면 저기 내 남편이 모으고 있겠지, 뭐 반대로 또 남편은 내 아내가 모으고 있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지났어. 모은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상대방이 돈을 얼마 들고 있고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면 서로 공유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시드를 모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집을 들고 시작하는 케이스는 좀 예외인데, 같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시드를 모으는 게 조금 더, 현재는 상급지 투자가 좀 더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양당사자가 이렇게 하는 투자 있잖아요. 요거는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금융자산 쪽에 투자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부동산보다는. 그리고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 개인이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서로 재테크 관념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네가 네 거 하고, 이게 남자분들의 경우에 또 이런 경우 많아요. 혼자 주식 투자하다가 말아먹고, 코인 투자하다가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투자를 할 거면은 서로 좀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 쪽을 할 거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부부가 된 다음에 맞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인일 때 서로 맞춰봐야 된다. 왜냐면 주식 쪽은 워낙에 개인의 능력 편차가 커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거 객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이 굉장히 장이 좋았기 때문에 좀 예외인데, 대체적으로 투자, 특히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5% 미만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실제로 내 남편, 내 아내가 주식 투자를 진짜 잘하는지를 몰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같은 걸 할 거라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대화를 나누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잃을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 주식을 하더라도 그래, 잃을 가능성까지 대비하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각자 투자하다가 서로 잃어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진짜 이혼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예 각자 투자를 할 거라면 상황을 공유하자.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설득을 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게요, 돈에 대한 준비는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40대, 50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20대, 30대 분들도 계실 텐데, 20대의 이 영상을 보고 지금부터 벌써 노후 준비를 시작하신다. 정말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는 유튜브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좋아했던 책이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시대는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연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식을 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축복받았음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시드가 없더라도 충분히 모아나갈 수 있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40대 50대 분들의 경우에는 20대 30대는 그냥 희망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렇게 40대 50대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일단 시작하자,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일단 40대 50대 분들의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투자로 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뭐 ETF라든지 연금형의 투자라든지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종 제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조금 늦은 만큼 공부를 더 절실히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 경험을 하실 때 초반에는 조금씩 넣으십시오. 지금은 돈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목돈이 한 몇 억 있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한 방에 투입을 하는 방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경험이 아직 쌓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3년에서 4년간 꾸준히 무언가 적립식으로 하거나 여러 조금씩 시도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가야지, 아무리 이제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조바심이 나가지고 한 곳에 한 방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연금제도나 이런 거는 꾸준히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나가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